삶에 적응하는 과정이 좀 걱정이 되어서 엄마의 마음으로 제가 다녔던, 제가 잘 알고 있던 모교에 넣으면 아이가 좀 쉽게 적응하지 않을까 하는 그 과정에서 저희 남편이 본인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이 위장 전입 문제와 관련해서 특별히 생각 없이 그렇게 아마 친척집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답을 한 게 잘못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세 딸의 맏딸로서 저희 친정 부모님, 경제력이 없는 저희 친정 부모님을 늘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재산 관리와 저의 재산 관리를 별도로 하는 걸로. 그래서 남편이 관리하는 재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잘 알지 못하고 저의 부분에 대해서도 남편도 잘 알지 못하는 납세 의무에 대한 세부 사항에서 서로 몰랐던 부분이 있었던 거에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집에 제 소유로 돼 있었고 저희 어머님께서 살고 계셨습니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 이름이 올랐고요. 당시 분양가와 실제 등 기상의 매매가 차이가 나신 부분은 시공회사와 매수자가 거래를 직접 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고 저도 물론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쓴 83년, 4년 당시에는 그런 기준이 없었습니다. 전체로 그 몇 단어가 35개, 6개 단어가 따옴표 없이 인용이 안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실수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만 그거를 가지고 이 논문 전체가 표절이 되었다고 결론을 내리시는 건 상당히... 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각종 의혹 가장 많이 제기됐고 가장 많이 시달렸던 후보자입니다. 오늘 많은 내용의 해명과 답변을 했는데 이재명 차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청문회에서 그동안에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명백한 또 명확한 답변이 됐다고 보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의혹이 있었습니다. 위장 전입은 사실 청와대가 처음 지명할 때부터 밝혔고, 그건 사실 본인도 시인했고요. 또 부동산 또 탈루 의혹이 있었고요. 투기 의혹도 있고 여러 가지 의혹도 있는데요. 오늘 해명의 사실 결론을 보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모르겠다거나 혹은 남편 문제는 남편이 알아서 했다. 또 자기가 한 일은 남편이 몰라서 그 잘못 얘기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정확하게 해명한 건 사실 없었다고 보입니다. 국민들이 나중에 판단하겠지만 그래서 뚜렷하게 해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강경화 후보자가 지금 굉장히 수많은 파고를 넘어야 될 텐데 쉽게 넘을 수 있을까? 이런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네. 사실 이 강경화 후보자의 위장 전입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처음에는 이 투기를 한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민들도 그래 위장 전입일 뿐이야 라고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정도는 있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해명에 거짓이 드러나면서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영상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 당시에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르면 그 전입신고서의 전입지 세대주와 전 거주지 세대주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동 아파트의 세대주에 이름을 누구로 쓰셨습니까? 의원님, 이게 17년 전의 일이고 제가 그 17년의 대부분은 외국에서 생활을 한 관계로 그 당시에 그 기억이 굉장히 흐립니다. 기억이 나는 게 저희 은사님께 의논드린 부분. 그다음에 그 후보자와 후보자의 장녀께서 여기에 위장 전입을 하신 다음에 한 달 후에 다시 후보자의 배우자와 나머지 가족들이 또 위장 전입을 이쪽으로 합니다. 후보자와 후보자 배우자께서는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남편은 정말 모르고 그냥 그렇게 답을 드린 거고요. 제가 아니, 더 모르는 게 아니고 여기가 친척집인지 아닌지는 알고 계셨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배우자께서 모르실 수가 없습니다. 이걸 그것까지 부정을 하시면 후보자께서 해명하신 논리나 어떤 근거는 전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이 전입은 제가 한 일이고요. 남편은 전혀 관여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을 바꾸고 만약에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논리로 해명을 하시는 부분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좀 더 기억이 났으면 좋겠습니다만 정말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자, 이태규 의원이 제기하는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입을 하려면 세대주 이름, 세대주 즉 강 후보자의 남편을 말하는 거죠. 자, 남편의 이름도 적고 도장도 찍고 해야 되고
그런데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찍고 나서 그 세대주가 알지 못한다? 그 집주인의 그 집의 세대주에도 확인 도장이 있어야 그렇죠.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양쪽의 아니라, 세대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사 가려고 하는 집, 내가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 그 집주인의 확인 도장을 받아라. 이런 네.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주인이 누군지 알았을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친척인지 은사님의 집인지 은사님의 지인의 집인지 이런 것 정도는 알았을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전입신고를 내가 알아서 했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이 누군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기억이 앞뒤가 나지 안 않는다. 맞죠.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태규 의원이 계속해서 추궁을 하는 거죠. 네. 저 집의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사실 그러니까 위장 전입을 그냥 그 아이의 학교 진학을 했다는 것 자체는 사실 여러 차례 뭐 많은 후보들이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는데 그 집이 문제입니다. 그 집을 봤더니 전입 전출 색인부가 있습니다. 그 집을 누가 들어왔고 누가 나가는지를 알 수 있는 건데요. 강경화 후보자뿐이 아닙니다. 거기 그 집을 이용한 7가구가 있는 7가구가 전부 다 위장 전입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모두가 다 6개월 이내에 빠른 경우는 뭐 한 2주, 3주 정도 있다가 나가고 아니면 길어도 6개월 정도 있다가 바로 전에 이사했던, 그러니까 전에 살던 집에서 들어왔다가 바로 다시 전에 살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 가구에 있는 학생들이 전부 다 이화여고를 진학을 합니다. 따라서 이화여고를 진학을 위해서 그 아파트가 거의 아지트로 활용된 거죠. 이태규 의원도 그걸 지적한 건데 강경화 후보자는 마지막까지도 난 모르겠다. 도저히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해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명의 전직 교장들도 오늘 이제 출석을 했을 텐데 그 영상은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증언을 했는지 네. 그 당시에 전세권자로 있던 심아무개 전 교장과 그 당시에 현직 교장으로 있었던 정아무개 교장 그 두 사람의 증언이 결국은 지금 강경화 후보자가 그 당시에 거기로 전입을 할 때 사실상 학교 측과 사전에 어떤 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이화여고가 관리하고 있는 그 주소로 전입을 한 게 아니냐. 네. 그것이 이제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추측일 것 같거든요. 네. 그 두 분의 증언이 되게 중요했는데 두 분 다 오늘 불출석을 했습니다. 네. 교장 다. 그래서 야당이 공방이 있었고 했었는데 결국 진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청문회는 끝난 거죠. 네. 이게요. 네. 만약에 정말 만약이에요. 강경 후보자가 그 정동 아파트에 전입 신고를 시켜야 어느 집으로 하지? 이렇게 막 다트 돌려서 뿅 던져서 101호 딱 101호 그냥 하고 102호 그럼 102호 하고 무작위를 했다고 합시다. 네. 그럼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실상 그렇게 되겠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집주인 입장에서 내가 101호 사는 사람인데 101호에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들어온다?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목적에 어쨌든 그게 뭐 자녀를 학교를 위한 것이든 뭐 부동산 투기를 위한 것이든 어쨌든 목적을 가지고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 살고 있는 세입자와의 안면은 필수적인 것이거든요. 안면을 트우는 것은 누가 거기 사는지는. 근데 아까 이재명 차장이 언급하신 대로 거기는 이화여고가 계속 그 전입 전출이 많았던 집이고 그리고 강경 후보자가 본인 입으로 내가 우리 딸 때문에 우리 교장 선생님 은사님한테 부탁을 드렸어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 도장을 받아놓은 사람이 갑동인지 홍길동인지 뭐 누군지 이화여고 관계인지 모르겠다? 그게 국민 납득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게 첫 스텝이 꼬여서 그런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강경 후보자가 처음에 아마 모든 거를 다 깔끔하게 말씀하시고 딸 때문에 그랬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했습니다라고 하면 문제 없을 거예요. 그럼 다 넘어갔어요. 근데 처음에 남편 했는데 나 모르겠는데 친척집인데 이렇게 되니까 스텝이 꼬여버린 거죠. 네. 저는 강경화 후보자에게 두 가지를 오히려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첫 번째로 본인이 해외 생활을 오래 해서 한국 실정을 잘 모른다. 여러 가지의 항목에 대해서 한국 실정을 잘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해외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면서 딸과 같이 오래 생활을 했는데 자기 모교인 이유이기 때문에 딸이 학교 생활을 잘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앞뒤가 맞는 설명입니까? 이게 전혀 설명이 되지 않고요. 두 번째로는 전입신고 나 기억이 안 난다, 잘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그냥 한국에서 평범하게 사는 서민들이 그 학교에 가기 위해서 그 학교 선생님 누구에게 전화해서 우리 애 좀 갈 테니까 좀 알아서 해주세요. 전화 한 통 했으면 척척척 전입신고되고 안 되죠. 될까요? 안 되죠. 아무나 될까요?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명을 할 수가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청문회장에서는요, 강경화 후보의 이 청문회를 앞두고 청문위원들이 외교부 직원들을 퇴장하라고 명령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지금 외교부 관리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있어요. 지금 후보자에 대한 능력과 자질, 도덕성 검증을 하는 이 시험 보는 시험장입니다. 시험장에 마치 사전 들고 와서 시험 보는 그런 격이 돼가지고
이래가지고 무슨 장관에 대한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할 것이라고 국민이 평가를 하겠습니까? 최소한의 청문 보조 인력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분들은 외교부에 돌아가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야지. 박주선 위원님 말씀대로 청문 지원팀 실무 인력을 뺀 전 외교부 직원들은 즉시 퇴장해서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자, 아직 강 후보자는 장관에 임명된 것도 아니고 후보자 입장인데, 자, 외교부 직원들은 왜 이렇게 나와서 줄줄이 있는 겁니까? 예전에도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에 사실 부처에 해당 부처 나와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정책 분야 관련 질의를 할 때 이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전혀 아주 새롭거나 아주 특이한 경우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지금 앞서 저희들이 얘기한 것처럼 강경 후보자가 굉장히 많은 의혹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들한테 해명한 것들이 의원들이 볼 때는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인사청을 시작하면서 제압, 군기 잡기 내지는 어떤 분위기를 제압하는 차원에서 좀 해당 공문들을 다 내보낸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요, 오늘 청문회장에서 원유철 의원은요, 강 후보자에게, 자, 내가 트럼프다, 내가 시진핑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답을 해봐라 라는 식의 질문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당시 영상 함께 보시죠. 자, 후보자님,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가정하고 사드 현안과 관련돼서 대한민국의 입장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한미 공동의 결정, 우리의 방위를 위해서 북한 핵 미사일의 그 도전을 직면한 한미 공동의 우리의 방위력 강화를 위한 결정이었다. 그런 국민적인 공감대의 형성 위에 이것을 추진할 때 더욱더 힘있는 정책이 될 것이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진핑 주석이라고 가정하고 사드 보복이 부당하다, 하지 마라 라는 설득을 좀 해보시죠. 중국의 우려가 무엇인지, 사실 중국이 이것이 자국의 전략적 이해를 훼손한다, 이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깬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구체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파악이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후보자께서 이 사드 문제와 관련돼서 좀 이해가 충분치 못하고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왜 우리가 사드 배치를 하는 거죠? 예, 물론 그것은 북핵 미사일 도발이 그 첫 원인이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막기 위한 수단은 뭘로 대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예. 군사적 외교적 노력으로. 네, 물론 그 군사적인 그 디테일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아직 그 충분히 숙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그래서 그 점이 걱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군사적 외교. 네, 원유철 의원의 질문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특한 형식이지만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 후보자가 좀 상당히 당황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답변에 대해서는 그닥 후련하게 느껴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말씀은 또박또박 잘 하셨죠. 강경 후보자가 나름대로 자기 소신을 가지고 또 외교 무대, 또 유엔에서 오랫동안 이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나름 또박또박 자신의 소신을 피력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근데 굉장히 특이한 질문이죠. 그리고 실제 외교부 장관이 각국의 대통령이나 주석을 만나서 실제 대화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정상회담에 배석을 하게 돼 있지 본인이 직접 설득할 일이 별로 없겠죠. 네. 하지만 그 질문 자체의 의도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사드 문제를 통해서 한미, 한중 간에 굉장히 복잡한 고차 방정을 풀어내야 되는데 과연 외교부 장관이 이 문제를 얼마큼 잘 이해하고 있느냐, 네. 이거에 대한 질문을 했던 거고, 그런데 아무래도 사드라는 것이 굉장히 군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 스스로도, 그러니까 후보자 스스로도 내가 군사적으로 잘 모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예. 네. 자, 뉴스탑10 지금까지 4가지 소식을 알아봤고요. 다음 5번째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동영 차장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이어지는 코너에는 이유종 디지털 통합뉴스센터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